코로나19로 인해 계속해서 경기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NHL인데요.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개막 3주차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제75회 전국 종합아이스하키 선수권대회에서 안양한라가 타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에게 모두 역전승을 거두고 4년 만에 대회 정상에 올랐습니다. 제1회 한국 실업아이스하키 연맹전 그리고 2020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등 2월에 펼쳐질 국내 대회 주요 일정이 연이어 발표됐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58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58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2월 3일 수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 이현섭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둘만 인사를 드리고 둘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박김찬 PD가 현재 울산에서 출장 관계로 이번 258회에 불참하게 됐는데요. 오늘 비하인더넷 258회는 보이는 라디오 영상 없이 오디오만 나가게 된다는 점 여러분께 참고의 말씀 드리면서 양해 구하겠습니다. 지금 울산에서 제19회 협회장배 한국 주니어 U12 아이스하키 리그 그리고 제7회 U9, U9 전국 아이스하키 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울산과학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2월 1일 월요일부터 7일 일요일까지 일주일간의 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12세 이하, 9세 이하의 초등부 하키 대회를 유튜브 온더스포츠 채널에서 7일간 전 경기 실시간 스트리밍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스트리밍 중계가 되고 있어요. 이번 초등부 대회 박김찬 PD가 울산에서 또 열심히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리겠고요. 7일 동안에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하루에 8경기씩을 진행하더라고요. 상당히 일정이 좀 빡빡하고요. 참고 말씀드리면 박김찬 PD가 4일 목요일까지 현장에서 일정 소화하고 5일 금요일부터는 안양에서 제1회 한국 실업아이스하키 연맹전이 있는 관계로 4일 목요일 밤에 울산에서 이제 올라올 거고요. 5일 금요일부터는 김재영 PD가 울산에서 남은 초등부 대회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뭐 얘기가 들어보니까 초등학교 선수들인데 피리어드당 20분씩 3피리어드 경기를 치르는데 하루에 2경기씩 뛴대요. 근데 인원이 많지 않아서 뭐 거의 한 2조 정도 한 팀당 그렇게 지금 뛴다고 하는데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어린 애들이 소화하기에는 20분 3피리어드가 근데 시간이 멈추지 않고 축구처럼 그냥 흐른대요. 그냥 예, 흘려 보낸다고 하더군요. 그런 걸 감안해도 뭐 아무튼 룰이 있겠죠. 네. 어린 선수들도 어려운 여건에서 하키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 또 이번에 알게 되네요. 자, 지난주에 그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정몽원 회장의 퇴임식이 있었습니다. 1월 28일 목요일에 슈피겐홀에서 서울이었습니다. 지난 8년간 지냈던 협회장직에서 물러난 정몽원 회장이었는데 온더스포츠와 키아라운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퇴임식이 또 생중계되기도 했었어요. 참 한라그룹의 회장으로서 안양한라 아이스하키단 창단했고 뭐 IMF 시대 등등 숱한 위기도 있었습니다만 하키단을 지켜냈고 오늘날 뭐 안양한라 아시아리그 역대 최강의 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 회장이 재임했던 8년 동안에 우리나라 남녀 아이스하키는 정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비약적인 성장과 발전을 이뤄냈어요. 남녀 대표팀 세계 랭킹도 급상승했고 올림픽도 출전했고 남자 대표팀 같은 경우는 월드 챔피언십 승격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평창올림픽 이후의 비전에 대해서 공약과 목표로 내걸었던 것들이 현재는 잘 이행되지 않고 있거나 미완성 상태인 것들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국군체육부대 상무팀의 지속적인 운영 현재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자 고등학교 신규팀 현재 6개에서 뭐 7개에서 10개까지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뭐 현재 늘어나진 않고 있는 상황이고 뭐 현재 6개 팀 중에서도 팀 유지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자 학교팀 창단이라든지 남녀 대표팀의 2020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자력 진출 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후임 회장과 후임 집행부들이 보완해서 완성해 나가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많은 그 하키인 분들도 그렇고 하키 팬분들도 그렇고 정몽원 회장 퇴임에 따라서 좀 우리나라 하키의 미래에 대해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또 이런 회장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뭐 그런 걱정이기도 한데 참 뭐 그동안 정몽원 회장이 아이스하키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지는 진짜 거의 매 경기 빙상장 경기장에 찾아오시는 것만으로도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또 인정을 하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정몽원 회장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했고 앞으로도 협회장이 아니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하키 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길 기대해 보겠고요. 또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다뤄야 될 소식들 댓글 소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역시나 NHL 시즌 개막 이후에 댓글 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고요. 오늘 되게 그 답변해야 될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예. 예. 뭐 오늘 박힘찬 PD가 없긴 하지만 저와 이현숙 기자 둘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페이스북에 남은킴님 1월 27일 수요일 댓글 보겠습니다. SK가 야구단 판 거 우리랑 좀 많이 상관 있는 뉴스 아닐까요? 좀 미리 설레도 되는 걸까요? 하셨어요. 이번에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철원 당선인이 SK그룹 또는 최태원 회장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거기에 SK그룹이 현재 핸드볼 쪽에 큰 힘을 쏟고 있고요. 이번에 표면적으로는 야구단 매각하면서 SK가 앞으로는 아마추어 스포츠 지원에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어서 야구팀을 매각한 SK그룹이 혹시 하키팀을 창단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제법 계신 것 같더라고요. 뭐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물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우리나라 최고 인기 종목이라는 야구팀도 지금 돈이 안 돼서 대기업이 운영을 접고 매각을 해버리는 시국인데 그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에 수익성이 낮은 하키팀을 창단할까? 뭐 이런 생각. 내지는 요즘 코로나19로 좀 경영적으로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 SK 말고도 다른 기업들이 과연 하키팀을 새로 창단할 수 있을까라는 안타깝지만 좀 회의적인 시각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있고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뭐 국내 팀들, 초중고 대학교 팀들 포함해서 실업팀들까지 요즘 같아서는 언제 어느 팀이 갑자기 해체되거나 언제 갑자기 없어질지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을 늘 안고 있거든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뭐 많은 기업들, 많은 분들 어렵다 보니까 사실 더 그렇습니다. 뭐 사실은 우리나라 프로스포츠가 거의 실업 스포츠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이제 기업의 그 모기업의 지원 정도에 따라서 롤러코스터 많이 타죠 팀들이. 네. 지금 뭐 사실 SK 같은 것도 뭐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재계 2위라는 이 대기업이 최고 인기 스포츠라는 야구를 포기했다는 게 좀 많은 스포츠계에서는 생각해볼 문제라는 좀 분위기가 형성돼 있습니다. 뭐 네. 삼성도 예전까지는 이제 그 좀 오래됐지만 이제는 그 자금 집행 같은 거를 직접 이제 하지 않잖아요. 네. 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딱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근데 물론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 SK그룹이 앞으로 아이스하키 쪽에 힘을 쓰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에 앞서서 선결돼야 하는 과정이 있는데 최철원 당선인에 대한 대한체육회 인준 심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회장 재선 성공했죠. 뭐 회장 선거 끝났고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 인준 심사 결과가 이제 곧 발표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지난주에 복수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내일 2월 4일 목요일에 열리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최철원 당선인에 대한 인준안이 논의될 것이다. 거기에서 결론이 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KBS를 비롯해서 복수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이 인준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단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인준 결과를 보고 나서 그 설레임을 갖거나 기대감을 가지셔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진짜 대한체육회 인준이 거부되면 협회장 자리가 공석인 상태에서 그 이후의 진행 상황을 또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그리고 이런 어떤 기대감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문킴님이 같은 날에 댓글 하나 더 주셨는데 팟빵에 팀 구하시는 분 우리의 킹스로 오십시오. 이제 그냥 쭉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후후 하셨어요. 유튜브에 응원팀 고르기님께 드리는 댓글인 것 같은데 응원팀 고르기님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셨어요. 유튜브 댓글 보겠습니다. 응원팀 고르기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취업 준비 중이라 하키에 관련된 활동을 잠시 접고 취업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유. 얼른 취업해서 돌아오겠습니다. 그 후에 응원팀정에서 닉네임 변경하겠습니다. 그동안 안녕히 계시고 건강하세요 라는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저희로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애청자분이 한 분 떠나시는 것 같아서 하지만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 거고 목표가 있으시니까 저희도 원하시는 취업 빨리 좋은데 꼭 이뤄내시길 응원하겠고요. 이 남은킴님이 LA 킹스로 오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응원팀 고르기님, 남은킴님 댓글 잘 봤습니다. 프란시스 키원님 유튜브 댓글 계속 보겠습니다. 27일 댓글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결국 캠벨 장기 부상 끊어서 이제 립스 팬덤이 가장 증오하는 선수가 마샹에서 카축으로 바뀌었습니다. 참 화나고 한숨만 나옵니다. 그리고 라인에는 주장이랑 부주장이 합심해 왕따시켰다는 뉴스가 사실이라면 너무 딱하고 잘 탈출했다고 봅니다. 설마 버플린도 잠수탄 이유가 팀 내 인종차별이라면 벌제빈 단장 인내심 좋았다는 말씀도 동감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카척 선수의 그 플레이에 많은 실망감이 밀려오고 있고요. 그 패트릭 라이네 선수가 오늘 콜럼버스 이적 후 첫 경기를 치렀더라고요. 예,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뭐 러셀빅도 나왔고 사실 콜럼버스 들어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그때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쪽은 48시간 내에 2번 검사해서 패스하면 그냥 바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경기랑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오래 쉬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부상 때문에 한 몇 주 동안 이제 실전 감각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그 경기력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뛰었을 때는 그래도 좀 템포를 올리는 이런 플레이 같은데 능한 좀 그런 모습도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기대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새로운 팀에서 파트릭 라이네 선수도 어떻게 할지 지켜보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시고 계신 것 같네요. 프란시스 기원님 댓글 또 하나 주셨습니다. 저도 예전 방송 돌려보다 생각난 선수 가족 하나 더해봅니다. 토론토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카스페리 카파넨의 아버지가 하트포드 그리고 캐롤라이나의 선수였던 사미 카파넨이죠. 스케이팅에 반해 매튜 스테이신 유니폼 마킹까지 받지만 너무 쉽게 떠나버려서 아쉬웠고 친정팀으로 돌아가서는 여기서만큼 입지가 탄탄하지 못해 또 안타깝습니다. 유유라는 댓글을 또 주셨네요. 카스페리 카파넨 선수는 이제 2014년에 피츠버그 1라운드 지명을 받았는데 다음에 토론토로 트레이드가 돼서 한 5년 뛰었네요. 그 다음에 올 시즌에 이제 또 피츠버그로 이적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사미 카파넨이다. 부자의 또 관계를 상기를 해주시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아버지도 핀란드 출신 공격수로서 말씀 주신 대로 하트포드, 캐롤라이나, 필라델피아 등에서 뛰었던 선수예요. 예. 뭐 괜찮았습니다. 네. 잘했던 선수였고 스케이팅이 아빠도 좋았어요. 빠르고 비슷한 역시 피 어디 안 간다. 이런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왔고 사실 이 정도의 커리어만 해도 충분히 이제 그 이제 핀란드 하키에서는 충분히 거의 뭐 좋은 커리어. 이제 월드 챔피언십 우승도 있고 은메달 3번 은메달하고 올림픽 2번 동메달 했으니까 그러니까 올림픽 팀에도 소집이 될 정도의 실력이었다는 거니까 확실한 실력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뭐 아들도 잘 키웠다. 뭐 지금 어떻게 보면 피츠버그에 다시 돌아갔는데 이런저런 해가지고 다시 돌아갔잖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댓글 주신 그날 보스턴전에서 예. 이제 피츠버그에서 첫 골, 올 시즌 첫 골을 카스페리 카파넨 선수가 터뜨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뭐 지금 피츠버그 자체가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뭐 크로스비 트레이드설 나온 것부터 지금 이미
그러니까 트레이드 루머가 이제 솔솔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이미 막 뭐 지금 뭐냐 뭐 TSN 이런데 막 인터미션 하면은 크로스비 만약에 이적하면 어디로 갈까? 막 이런 거 지금 뭐 퀴즈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 보면은 좋지 않다. 점점 이제 그 사실 이제 스탠리컵의 이제 문이 닫혔다라는 이제 이제 그런 말은 한 2년 전부터 피츠버그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뭐 카파넨 입장에서는 팀 커리어 조금은 꼬일 가능성이 없지 않다. 좀 그런 부분은 아쉽네요. 네. 오히려 토론토에 그냥 눌러 앉아 있었는 게 물론 이제 그 캡 때문에 눌러 앉을 수 없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예, 좀 뭐 안타깝게 됐습니다. 뭔가 흉흉한 팀 분위기이긴 하지만 또 카파넨 선수가 올 시즌에 피츠버그에서 새로운 시작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군요. 예, 근데 뭐 사실 카파넨 선수도 그 코로나 때문에 그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고 그 프로토콜에 이제 그 올라가 있다가 실전 감각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데 최근 네. 경기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참고로 사미 카파넨은 핀란드에 쭉 있다가 얼마 전이었죠. 지난 12월에 스위스 1부 리그 팀의 코칭 스태프로 부임을 했다는 그런 또 소식을 접했습니다. 루가노일 네. 겁니다. 네. 프란시스 기원님 댓글 봤고요. 다음은 에드워드만님 27일 댓글. 토론토나 몬트리올이나 올 시즌 뭔가 해줘야 할 듯합니다. 토론토는 올 시즌 우승 못하면 주축 선수들 판다는 얘기가 점점점 하셨네요. 그렇군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군요. 토론토, 몬트리올 일단 디비전 투탑 점점 공고해지는 것 같으니까 투탑이죠. 예, 아직도. 예. 기대를 충분히 해볼 만한 올 시즌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사님 1월 28일 댓글 보겠습니다. 베이거스와 내슈빌 팬인데 내슈빌 좀 실망이네요. 탑3 수비수 체력 부담으로 밀리는 모습이 보이네요. 시카고 경기도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네요. 빨리 제 컨디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노장골리 좋아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두 노장 걸리면 내슈빌 페카리네. 사로스는 나이가 아직 젊은 걸로 알고 제 생각에는 내슈빌의 페카리네랑 베이거스의 마르크 안드레 플러리가 아닌가. 그럴 수도 그런 있고, 생각이 예. 드는데 노장골리라고 하시니까. 베이거스와 네. 이 베이거스와 내슈빌 팬이시라고 하시니까. 그러면 그 둘밖에 예, 없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요. 뭐 리네는 좀 최근에 계속 좀 하향세인 것 같고. 이미 많이 하향세였죠. 몇 년 예. 동안 계속. 이미 이제 2016년이었나? 네. 그때 그 스탠리컵 파이널 이후로는 조금씩 내려오고 있었고요. 플레리는 올 시즌에 초반이 좋은데요. 플레리는 아무래도 그 팀이 워낙 좋다 보니까 아,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플레리는 여차하면은 좀 입지가 많이 불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레네르가 왔으니까. 예, 예. 그 전에는 이제 플레리 혼자였고, 야 뭐 나 무너지면 답이 없잖아 이런 느낌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은 예. 좀 무너지잖아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더 고삐를 당기는 요런 그 모양새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공원사님 덕분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온도스포츠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죠. 권오후님 1월 29일 금요일 댓글. 세이버스 러시아 선수 관련 답변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지난주에 버플로 세이버스에 왜 러시아 선수는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인사 감사하고요. 형노님 1월 30일 토요일 댓글입니다. 캐피탈은 8게임 연속 승점 획득을 성공하는데 너무 시즌 초기에 운을 땡겨 쓰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매 경기 부상자들이 나오고 코로나 방역 수칙 덕에 빠진 러시아 선수들까지 참 아슬아슬하게 팀이 운영이 되네요. 그래도 어제 아일랜더에게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이 피리어드 후반 10분에 5골을 몰아치는 게 좋기는 했습니다. 차라 선수도 다른 선수들과 더 잘 어울려가는 게 보기 좋더군요 하셨어요. 워싱턴 캐피털스가 삼소노프, 오베치킨, 오를로프, 쿠즈네초프. 예. 러시아 선수 4명 빠진 4경기에서 3승 1OT를 했어요. 너무 잘했죠. 이게 뭐 빠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라인 5대5를 짰을 땐 그렇게 나쁜 라인이 안 나왔습니다. 그 4명이 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뭐 괜찮았고 셰리 이런 선수가 갑자기 또 뭐 스크래치 당하다가 나오니까 또 좀 잘하더라고요. 이런 예. 부분에서 괜찮았는데 아일스전의 승리는 의미가 있었지만 결국 어저께 보스턴전에서는 3피리어드에 4골 얻어맞고 역전패 당했습니다. 예. 또 이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또
그때 그 좋았던 기억이 싹 날아가는 그 평균에 수렴하는 또 이제 그런 제가 막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막 이런 식으로 이기면은 또 비슷한 느낌으로 지는 경기가 좀 장기 시즌을 하면 무조건 나온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막 오베치킨이 돌아오자마자 연장 골든골 넣고 보스턴을 잡으면서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랐다가 또 3대0으로 앞서던 경기를 또 어이없게 역전패당하는 그런 워싱턴이었는데 어쨌거나 위기를 일단 잘 넘긴 것 같고요. 그죠? 6인 잘 넘겼죠. 이제 뭐 그 바네체크라는 또 골리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바네체크 그런 선수가 기회도 있었고요. 이달의 신인으로 또 선정이 되면서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는데 사실 그것도 이제 또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은 라비올렛 감독이 은근히 이름 없는 그 골리들을 생각보다 잘 활용합니다. 네. 이제 그 필라델피아 시절에 옛날에 이제 뭐 그 뭐냐 내슈베 시절은 뭐 린네가 있었으니까 괜찮은데 뭐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미 굉장히 좋은 스타트가 있으니까. 근데 필라델피아 시절에는 브리즈 갈로프 영입을 했는데 그게 이 맛이 가버리고 그러니까 보브롭스키를 찾아서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제 필라델피아 0910 시즌에 이제 우승할 때도 진짜 어떻게 보면은 골리는 진짜 최악이었거든요. 브라이언 부셰랑 지금 이제 애널리스트 하는 브라이언 부셰씨랑 그다음에 그 마이클 레이턴 옛날에 이제 그 캐롤라이나 시절에서도 이제 뭐 같이 잠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라벨렛 감독이랑 그거 두 명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진짜 어떻게 보면은 그 A급 주전이랑도 약간 거리가 있는 두 명 자원이거든요. 근데 그런 두 명으로 번갈아가면서 다다다닥 위기 극복하면서 스탠리컵 결승전까지 갔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잘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워싱턴한테도 나오는 거죠. 삼소노프가 생각보다 많이 못하면서 위기가 왔는데 바네체크 신인 딱 얘 괜찮다 해서 그냥 딱 앉히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른 팀이었으면 크레그 앤더슨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냥 그 자리에 그냥 투입을 하는 선택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앤더슨 제가 이제 오타에서 많이 봤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아주 기량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앤더슨을 그 시기에 냈으면은 1-0-3이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거예요. 1-3이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런데 바네체크를 잘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뭐 더 좋게도 쓰고 있기 때문에 라비올레 감독이 예전부터 좀 보여준 그런 좀 팀에 맞는 골리를 잘 이제 딱 찾는 능력 요게 딱 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작용이 돼서 이번 위기를 극복하는데 그렇죠. 힘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군요. 형노님 워싱턴 관련 댓글 봤고요. 하트 녹차님이 1월 30일에 댓글을 주셨어요. 에드먼턴은 왜 이리 못하는 걸까요? 선수들 이름만 보면 이렇게 못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말이죠. 유유. 전술 문제일까요? 아니면 선수 수준이 딱 이 정도일까요? 진짜 리그 MVP 2명 보유한 팀이 이리 못할 수가 있을까 싶네요. 맥데이빗은 라인메이트가 누가 됐던지 간에 그냥 혼자 하는 느낌이고 감독은 캐시언에게 탐 윌슨을 본 건지 자꾸 상위 라인에 배치했다가 별 못 볼 걸 다 보게 하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이 팀은 뭐가 문제일까요? 하셨어요. 걸출한 2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있는데 생각만큼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 에드먼턴 오일러스. 어떻게 보세요? 뭐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팀 지금 사실 너무 좀 전반적으로 중구난방이고 수비진에서의 약점이 전혀 극복이 안 돼요. 지금 너무도 수비진이 불안하고 라르손도 기대만큼 트레이드 이후에 기대만큼 전혀 못 해주고 있고 뭐 셧다운 능력 보여줄 수 있는 수비수는 뭐 팀에 거의 전무한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아무리 그 2명이 선수가 득점을 와장창 한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 실점을 해보니까 지금 오타와한테 5실점을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서 이미 좀 수비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가다듬어지지 않는 부분도 많이 보이는 거고 저는 코스키넨은 괜찮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코스키넨이 어느 골리도 지금 에드먼턴 수준의 수비를 해버리면은 일정 이상의 성적은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근데 코스키넨도 그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코스키넨이 그러면 코스키넨의 위력만으로 경기를 이제 돌릴 수 있는 게임 브레이커 유형의 진짜 에이스 골텐더냐 하면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키넨이 좀 욕을 많이 먹고 있는 많이 게 먹죠.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데이브 티펙 감독도 이제 인터뷰에서 언급한 게 있는데 코스키넨 문제가 아니다라고 많이 하거든요. 이건 수비가 결국. 근데 네. 티펙 감독을 영입한 부분은 어쨌든 수비적인 부분 체계를 잘 잡아주고
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제 티팩 감독이 옛날에 이제 그 아주 애리조나 때 그때 피닉스 때였을 겁니다. 피닉스 때 진짜 임팩트가 셌었습니다. 그 별 스타 플레이어도 없는 그 피닉스를 데리고 LA랑 서부 결승에서 4대1로 쳤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트랩 같은 느낌의 1사 그 포메이션 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축구를 따진 포메이션이고, 그러니까 그 트랩 같은 느낌으로 전방에 체커 한 명 배치하고 4명의 선수들은 거의 블루 라인에 일자로 쓰는 느낌으로 1사로 딱 배치를 하면서 완전히 이제 트랩 스타일로 하면서 이제 그 상대방을 늪에 빠뜨리는 이런 느낌으로 재미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예. 그것 때문에 티팩 감독이 이제 수비의 명장이라는 좀 이제 그런 그 이미지가 많이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근데 뭐 에드먼턴에서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잘 뭐 수행도 안 되고, 사실 그 전술은 좀 옛날 구전술이 됐기 때문에 좀 실패하는 것도 많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수비가 안 잡히니까 결국 답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1사 같은 거는 예전에 이제 뭐 잠깐 KHL 중계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게 있는데, 그 그린 더비 경기였을 겁니다 아마. 그때 살라바트가 리드를 딱 잡고 뒤로 물리면서 그 아크바르스를 르프로 빠뜨렸던 경기가 있거든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잘 써먹어요. 이제 유럽 팀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트랩 스타일 같은 느낌으로 그냥 들어와, 우린 들어오는 거 막을게,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전방 압박, 포책을 나가는 것보다는 뒤로 쭉 물리면서 들어와, 들어오기 쉽지 않을걸,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아무튼 그렇게 됐고요. 그러니까 수비가 어쨌든, 근데 그걸 해도 문제인 게, 그걸 해도 어쨌든 그 공격 지역에 들어오면 지금 수비진의 그런 이제 그 커버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수비가 잡히지 않았다. 그게 제일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수비 시스템부터 확실하게 좀 잡는 게 시급하고, 지금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오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걸로 봐야 될 텐데, 에드먼턴이 언제쯤 이 팬들의 실망감을 기대감으로 돌릴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죠. 뭐 오타와한테 뭐 11포인트 한 경기 하고, 오타와 얘기는 잠시 후에 그렇죠. 자세히 오늘도 지금 3대 준비되어 0인데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트녹차님이 또 하나 댓글 주셨는데 질문 주셨어요. 드랩 관련 질문 있습니다. 이번에 KHL 출신들이 많이 드래프트된 걸로 아는데 리그는 다르지만 이들도 엄연히 프로 선수인데 NHL 진출을 위해 팀 간 이적료를 주고 데려오는 게 아닌 드래프트로 뽑는 건가요? 그렇게 본다면 30대 KHL 선수가 NHL에 진출하려면 드래프트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인지요? 또한 타리그 선수가 NHL 드래프트 신청을 하고 지명이 되면 전 소속팀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선수만 잃게 되는지요? 타리그 선수 이적에 대한 내용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셨어요.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좀 궁금해지네요. 예. 어떻습니까? 뭐 드래프트 일단 조건 같은 경우에는 드래프트 해에 9월 15일까지 18세 이상이 되거나, 그다음에 12월 31일까지 20세가 되거나, 그러니까 예. 12월 31일까지 21세 뭐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선수들은 이제 북미 선수들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북미 선수들은 요 이제 조건 하에 있으면은 드래프트 참가가 가능합니다. 나이대가 거기에 이제 맞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북미 선수는 20살 넘잖아요. 그럼 무조건 UFA로 들어와야 됩니다. 예. 자유계약으로. 근데 외국인 선수의 경우에는 20세 이상도 드래프트 지명이 가능합니다. 당장 멀리 안 나가도 올해 애너하임이 갈리모프 지명했거든요. 네. 아크바르스에 21살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지명이 가능하다. 그 캐나다, 미국 선수 말고 다른 나라 선수들은 20살이 넘어도 예. 드래프트에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이시군요. 들어오고요. 네. 보통은 이제 근데 지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23살, 4살 선수가 지금 드래프트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지명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30대 KHL 선수가 드래프트에 나갈 수는 있으나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지명은 어렵다. 그렇죠. 거군요. 사실 지명 안 되니까 그냥 계약 끝나고 FA로 오는 겁니다. 예. 뭐 트라이아웃이나 뭐 사실 최근에 KH를 봐도 뭐 예전에 브레더소프 선수가 작년에 조금 문 두드리다가 트라이아웃해서 거의 될 뻔하다가 마지막에 잘렸죠. 예. 이런 느낌으로 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다시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적료 있습니까? 예, 이정료는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좀 다른 형식으로 지급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NHL 드래프트에 지명이 되고 뭐 유럽 선수들을 이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럴 경우에 디벨롭먼트 피라고 해가지고 한 25만 달러 가까이를 이제 전 소속팀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걸 뭐 지급한 게 돈이 꽤 됐다. 라는 이제 뭐 기사도 있고. 근데 그게 이적료는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디벨롭먼트 피라고 해서 좀 다른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요것도 러시아나 스위스랑은 이 계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안 준다고 하네요. 러시아나 스위스 선수한테는 안 주고 예, 스위스 그러니까 구단에게는 안 주고. 그 리그에 소속된 예. 유스 그러니까 드래프트 지명된 이런 선수들은 안 준다고 하네요. 예.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이적료는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뭐 데려온다고 해서 뭐 이적료는 진짜 이제 뭐 축구에서 그런 이적료 같은 거는 그런 개념은 아니다.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NHL에는 없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솔직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유럽 팀들이. 예. 왜냐하면은 진짜 좋은 선수를 봤는데 줘야 되는데 뭐가 그게 뭐 예를 들면 토마시 헤르트르 같은 선수도 예전에 이제 드래프트 지명이 됐는데 지금은 세너제에 있는 그 선수입니다. 근데 뭐 별로 없었다고 하고 갔는데 그 다음에 지금 몬트리올에 있는 토마시 타타르 선수도 그 넘어갈 때 그런 게 딱히 없었다고 합니다. 예. 아마 슈티칠레도 DL에서 그 아들러에서 돈 별 못 받았을 거예요. 그냥 내줘야 한다. 아니면은 뭐 슈티칠레는 디벨롭먼트 피 같은 느낌으로 받았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러시아, 스위스 이런 팀들 소속 팀들에는 또 이런 거는 안 주는 것 같고 그리고 공식적인 이적료는 없는데 사실 근데 디벨롭먼트 피 이것도 한 25만 달러 이런 거 주는 거는 물론 이제 팀 입장에서는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예. 너무 적습니다. 세르게이 톨친스키 선수가 체스카에서 아반가르트로 넘어가면서 100만 유로를 받았어요. 이적료로. 예. 유럽 구단끼리는 이적료가 있습니다. 아, 북미 말고. 예. 아, 또 유럽은 또 유럽끼리는 또 달라요. 예, 유럽끼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해외 축구 같은 느낌으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또 NHL에서는 왜 안 주냐라고 불만을 가질 수 있겠군요. 그렇죠. 룰이 다르니까. 근데 뭐 NHL이랑 IHF랑 또 계약을 해야 되고 근데 사실 제일 좋은 거는 뭐 NHL이랑 각국 리그랑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KHL 선수들은 진짜 계약이 끝나 봅니다. 예. 요즘 이런 거 어떻게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좀 손을 봐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는 점점 그 유럽 선수들이 그런 많이 이제 북미 쪽에 진출을 하고 예. 근데 사실 축구만 봐도 북미는 겁나 로컬룰로 돌아가잖아요. MLS도 드래프트가 있습니다. 예. 근데 다른 축구 리그에 드래프트 없잖아요. 유럽 축구에. 그러니까 뭔가 좀 북미 쪽에만 독특한 룰이 그리고 MLS엔 플레이오프가 있습니다. 플레이오프가 있어요. 플레이오프가. 네. 없잖아요. 북미는. 아니 그 유럽 축구는 플레이오프가 없죠. 그런 거 없죠. 네. 그냥 리그전 38번, 네. 뭐 38번 뭐 마음을 해서 1등이잖아요. 아무튼 좀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상충을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유럽끼리는 하키판에도 이적료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NHL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규모가 됐으면은 이런 제도를 좀 검토해봐야 되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예. 뭐 강탈하는 거랑 별반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를 게 없거든요. 세계 최고 수준의 NHL 리그만 좀 독특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뭐 북미 내 선수다 이러면 또 뭐 괜찮은데 네. 그죠? 뭐 그네들도 그네들의 룰이 있고 그네들 리그의 선수들 데려오는 입장이라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이적료 이런 걸 진짜 이제 좀 크게 도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구단이랑 구단끼리 직접 협상을 해서 진짜 뭐 유럽 축구처럼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판이 커지는 데 진짜 도움 많이 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선수가 드래프트에 지명이 돼서 저쪽으로 가는데 진짜 뭐 이적료가 100억씩 이렇게 온다라고 하면 진짜 큰 돈이거든요. 이거는 그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네. 진짜 사실 SHL이나 리가나 이런 팀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그렇게 그 1년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네. KHL이랑 뭐 진짜 크지. KHL도 작은 팀이 많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진짜 큰 건데 뭐 예. 그러니까 뭐 그 돈을 이제 뭐 유스의 개발이라든지 발전이라든지 이런 데 쓰면은 더 많이 이제 또 뭐 저변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글로벌해질 수 있을 텐데. 야, 아무튼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하트 녹차님에 대한 질문 답변까지 드리면서 유튜브 댓글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팟빵 댓글을 볼게요. 크론발드님 1월 28일 댓글 주셨습니다. 매번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제일 처음 구독했던 팟캐스트입니다. 오랜만에 댓글 남겨봅니다. 저는 팀을 응원할 때 보통 실력 뛰어난 선수도 좋아하지만 오랜 시간 한 팀에 있는 선수를 좋아합니다. 올해 피에트란젤로가 베가스로 이적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차라 선수는 진짜 오랜 기간 보스턴에서 뛰었으니 이적하는 게 아쉽지만 어느 정도 선수의 의견에 존중은 되었지만 말이죠. 마치 NBA에서 칼 말론 선수가 유타 재즈에서 20년 가까이 뛰다가 우승 때문에 레이커스로 이적했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존 스타크턴, 레지 밀러 이런 원클럽맨이 더 애착이 갑니다. 윙스에서도 압데케이더, 하워드같이 오랜 시간 뛰었지만 기량이 훅 떨어진 선수들을 재계약 없이 방출해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에릭슨 선수도 작년에 그리핀스에 왔다 갔다 하더니 방출되는지 로스터에 없네요. NHL도 NBA처럼 프랜차이즈 선수들의 한정에서 소프트캡을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또 프랜차이즈 스타 선수들을 좋아하는 마음에서 그런 애착에서 이런 또 바람을 나타내 주셨는데요. NHL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드캡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결과적으로는 그 좀 평등에 많이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예를 들면은 그 소프트캡 적용해서 몇 년 이상 뛴 선수들은 캡에 깎인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더욱더 뭐 예를 들면 토론토라든가 진짜 뭐 돈 많고 인기 있는 팀 이런 팀들의 그런 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어질 겁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지금도 당장 진짜 억지로 막 캡을 맞추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뭐 터베리스라든가 터베리스 아니죠. 그러니까 매슈스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만호 이런 선수들이 재계약했을 때 캡이 막 깎여가지고 한 300만 400만 달러예요. 왜 뭐 한 8년 10년 잡혀있다. 이러면은 커지는 팀이 진짜 이렇게 커지고 못 크는 팀은 아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저는 하드캡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앱델케이더는 지금 보면 악성 계약이죠. 너무 많이 줬습니다. 이거 팀의 미래라고 생각해서 너무 많이 줬어요. 근데 그 전에도 사실 거의 체커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는데 캡도 너무 셌고 그런 좀 안 좋은 좀 그런 계약이었고 하워드는 뭐 기량이 떨어져서 은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에릭슨 선수도 이제 작년 계약 만료된 이후에 재계약 안 했죠. 사실 윙스가 앞으로를 더 바라보는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굳이 이제 굉장히 나이 많은 36, 37 이런 선수들 수비수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어린 선수들을 경험 주자. 그리고 새로운 아이저만 단장이 또 이제 점점 그런 이제 체계를 강조를 하는 느낌이기 때문에 뭐 윙스는 앞으로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겠죠. 참 팬들이 그 팀을 응원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한 팀에서 오래 뛴 선수를 사랑하는 마음, 프랜차이즈 선수를 좋아하는 그 마음이 이제 팀에 대한 애정으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도 또 팀 입장에서는 또 팬들을 즐겁게 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뭐 꼭 뭐 하드캡이냐 소프트캡이냐를 떠나서 뭐 다른 방법도 또 팬들에게 그러한 또 감동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좀 고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1월 29일 댓글 주셨습니다. 어린 선수들이 하키를 시작하고 포지션을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포지션을 정해주나요? 예를 들면 반사신경이 유독 빠른 애들은 골리를 추천해주고 피지컬이 좋은 애들은 수비수를 추천해줄 것 같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알고 싶네요. 그리고 하키는 기본적으로 공격수 3명, 수비수 2명인 3-2 배치를 쓰고 있는데 역으로 공격수 2명, 수비수 3명을 쓰는 2-3 배치는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린 선수들은 일단은 해외 기준으로는 많은 포지션을 되도록이면 경험을 해보고 그 중에 제일 맞는 포지션으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희망이죠. 그 선수의 희망.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제 뛰면서 제일 맞는 포지션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많이 고려를 하고 예를 들면 뭐 어린 선수가 내가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골리만 하고 싶어라고 한다고 치더라도 다른 모든 포지션을 일단 기본적으로 다 돌리는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코칭을 뭐 USA 하키라든가 하키 캐나다 이런 데 좀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외 코치들은 어릴 때부터 다 이제 모든 포지션을 많이 해봐라.
센터도 해보고 윙어도 해보고 다 해보면서 이제 그렇게 경험을 이제 좀 쌓는 느낌으로 하는 것 같고요. 예. 결과적으로는 뭐 팀에 진짜 완벽하게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예 포지션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라고 뭐 이런 이야기도 많았습니다. 일단 경험을 해보고 그렇죠. 그 안에서 이제 선택을 한다라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예,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본인의 이제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만약에 코치가 이런 걸 추천하려면 그 코치의 진짜 눈썰미라든지 이게 대단해야겠죠. 예. 정말 대단해서 예를 들면은 이 친구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뭐 포워드가 더 괜찮은데 뭐 윙어로 괜찮게 뛰는데 넌 그래도 수비수를 해보지 않겠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권유를 할 정도면 뭐 그에 대한 이제 이유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좀 눈썰미가 좋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예. 라는 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생각했을 때 최근에는 점점 이제 포지션에 대한 그런 게 점점 더 조금은 모호해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물론 이제 정해져 있는 이제 롤 자체는 있지만은 최근에는 뭐 수비수도 공격 가담을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퍽을 운반하는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패싱 능력이나 플레이메이킹 능력이 다 좋아야 되고 뭐 공격수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제 뭐 플레이메이킹 능력, 시야 같은 이런 거는 기본적이고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최근에 공격수들이 수비를 못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요. 수비 지역에서 이제 뭐 넉넉고 있고 이런 거 용납이 안 이제 되거든요. 공격수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뭐 히트 수라든지 그렇죠. 블로킹 수가 중요한 지표가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뭐 같아요. 점점 예. 그런 부분도 중요한 지표가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포지션 3위 배치 이건 사실 밸런스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왜 하키는 항상 공격수 3명에 수비수 2명이냐 뭐 이런 의문이거든요. 예, 뭐 예. 밸런스 같은 결국 밸런스의 문제죠. 3명, 2명을 하는 게 조금 더 전반적인 팀이 굴러가는 밸런스적으로 더 잘. 그러니까 축구는 보면 돌아가게 되는 이제 거죠. 상대 팀이 누구냐에 따라서 경기 흐름에 따라서 뭐 수비 숫자를 더 늘린다든지, 그렇죠. 뭐 공격 숫자를 더 올린다든지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 가변 포메이션 요즘에는 거의 뭐 축구 보시면 아시겠죠. 축구 열심히 보시는 분들 아시겠죠. 요즘에는 거의 모든 팀들이 가변 포메이션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4-3-3 같이 나왔다가도 뒤에 이제 빌드업 할 때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내려오고 그 센터백이 조금 넓게 서면서 백스리 형성하면서 윙어들이 올라가면서 뭐 수적 우위를 만들면서 빌드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형 포메이션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하키에서 적용이 될까요? 충분히 될 수 있죠. 앞으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템파에 7명 수비수 기용을 하는 부분도 지금은 뭐 이제 그 밸런스에 맞춰서 결과적으로는 수비 2명에서 돌려가는 거지만 만약에 윙어를 그 윙어 지역 뭐 자리에 수비수로 1명 넣어가지고 극수비적으로 어떻게 보면 좀 굳히는 운영을 가져갈 때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방법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어쨌든 하키도 골을 넣어야 되는 스포츠잖아요. 예. 결과적으로 공격 지역에서 공격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격 3명, 수비수 2명을 아직까지는 고집을 한다. 근데 이 메타는 사실 지금 들어서는 언제 바뀌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예. 진짜 수비 2명, 아니 수비 3명, 공격 2명을 뭐 거의 이제 좀 지금은 좀 변칙적인 정책이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생각하는 트랩 같은 거 할 때는 이런 것도 괜찮아요. 예. 이제 공격수 2명, 수비 3명 이렇게 진짜 써도 괜찮습니다. 이제 진짜 최상위 리그로 가면 갈수록 사실 이제 밸런스적인 부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비수는 공격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비 3명이나 기용을 했을 때는 화력의 감소는 이제 그 어쩔 수 없다. 근데 그런 이제 리스크까지 굳이 짊어질 필요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윙어들도 수비를 다 잘하니까. 예. 예. 뭐 그런 부분에서 현재는 그렇게 가고는 있는데 뭐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다.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종목이 하키다라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래시님 댓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월 29일 댓글인데요. 오늘은 제 나름 하키 날이었습니다. 오전 9시 NHL 버펄로 경기 보고 오후 2시에 한라 하이원 경기 보고 직관을 못하는 마음 달래는 기분 좋은 하루였습니다. 강팀의 조건 중 연장 가서 지기 있었죠. 버펄로 오늘 그걸 해냈습니다. 흐흐흐. 다음 경기에는 연장 가서도 이기는 강팀이 되길 기원해봅니다. 한 경기는 벌써 해내긴 했지만 말이죠. 박 PD님 오늘도 열일하면서 중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온더스포츠 한라와 하이원 중계 시청 인증샷 첨부 이벤트 참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날 그 NHL 한 13경기가 한꺼번에 열렸던 날인데 버펄로 뉴욕 레인저스에게 연장패 했던 날이었어요. 뭐 알렉시스 라프레니르 선수가 연장 골든골, 자신의 NHL 데뷔 첫 골을 기록했던 날이기도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날 크래시님으로서는 진짜 하키를 원 없이 보는 그런 하키의 날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벤트 참여까지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빵돌이삼님 1월 30일 토요일 댓글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시간 넘게 NHL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니 일이 좋을 수 없네요. 이제까지 NHL은 뭔가 국내 대회에 밀려 시간상 홀대받는 느낌이었는데 역시 아시아리그가 없으니 NHL이 좀 더 대접받는 것 같아요. 내용으로 봐도 아시아리그는 경기 리뷰까지 아주 자세하게 다루는 거에 비해 NHL은 하덴낫으로 퉁치는 느낌도 있었는데 지금처럼 각 디비전별로 정리를 해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몇 년간 비하인드넷 들으면서 NHL 코너 끝나면 바로 방송을 껐던지라 방송 엔딩 음악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요새는 엔딩까지 다 듣게 되네요. 생각 같아서는 아시아리그가 계속 안 했으면 하는 이기적인 생각도 드는데 국내 리그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니 그런 나쁜 생각은 하지 않겠습니다. 추후 아시아리그 시작하면 NHL 시간이 다시 30분 남짓으로 쪼그라들겠지만 어쨌든 지금 방송 많이 즐기겠습니다. 세 분 모두 건강하시고 이놈의 코로나 빨리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NHL 좋아하시는데 요즘 NHL 저희가 좀 많이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고 계셔서 좋다는 그런 말씀이셨어요. 저희가 아시아리그 경기 리뷰가 다 자세하게 가능했던 건 일단 아시아리그 경기 수가 그만큼 정말 적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도 있고 또 온도스포츠가 중계방송을 하니까 저희가 중계방송을 하니까 그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물론 아시아리그나 국내 대회보다 NHL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훨씬 더 훨씬 더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데 하지만 저희 온더스포츠와 비하인더넷의 제작 취지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해외 리그도 좋지만 국내 리그, 국내 대회에 대한 팬들의 관심을 높여서 국내에서의 하키 인기 조성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해보자라는 그런 것이 있고요. NHL과 같은 해외 리그 팬분들이 국내 리그나 국내 대회에도 좀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게 제작 취지에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떤 종목이든 그 종목이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 국내 리그가 탄탄해야 토대가 될 텐데 국내에서 이제 하키 인기가 올라가야 이제 국내 방송사가 NHL 중계 방송도 뛰어들고 이런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현재 국내에서 하키 인기가 좀 워낙 낮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TV로 NHL 중계도 못 보고 그러는 게 아닌가 싶고요. 물론 NHL이 수준도 높고 보기에도 더 재밌고 하기는 한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서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가 비하인더넷에서 KHL 코너도 하고 있고 NHL도 하고 그러는데 실제 NHL 코너에서도 KHL 이야기가 나오고 KHL 코너에서도 NHL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접점이 되게 많아요. 선수 간 이동도 활발하고요. 또 아시아리그도 최근에는 NHL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외국인 선수로 좀 많이 넘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고 리그 규모나 수준은 좀 다르겠지만 하키라는 이름으로 다 엮여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요. 하키를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좀 NHL, KHL, 국내 리그까지 두루두루 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NHL만 즐기시고 바로 끄지 마시고 뒷부분도 다른 파트들도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댓글도 거의 다 NHL 얘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NHL 분량이 좀 그 어느 때보다 많아지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 확실히 댓글도 많고 아이디도 좀 다양하게 보이고 하니까 저희도 정말 반갑고 좋고요. 말씀하신 대로 부디 이놈의 코로나가 빨리 없어져서 NHL도 풀 시즌하고 아시아리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져봅니다. 댓글 빵돌이 3님 감사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댓글 소개 차례가 왔군요. 크레시님 1월 31일 댓글인데요. 오늘 템파 경기를 풀게임 시청했습니다. 버펄로 팬으로 부럽기만 합니다. 골 결정력, 수비, 골리 올해도 완벽한 듯합니다. 멋지고 부럽습니다. 유유. 근데 올해 버펄로도 그렇고 작년과 비교했을 때 팀들마다 저지가 유난히 변한 게 많던데 아디다스 영향인가요? 버펄로 저지색은 옛날 색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셨어요. 버펄로 팬으로서 템파베이가 부럽다는 그 심정 이해를 하고요. 저지에 대한 의문인데 아디다스 영향이냐라고 하셨어요? 올해 이제 리버스 리트로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아디다스가 런치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모든 31개 팀이 또 이제 옛날 이제 리트로 저지인데 이제 리버스 리트로가 뭐냐면은 옛날 리트로 이제 복고 저지인데 그거를 요즘 감성으로 색깔을 바꾼다든지 약간 비틀어낸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디자인 자체는 예전 디자인을 차용을 하는데 색깔이 이제 좀 바뀌는 이런 팀들이 뭐 대부분이죠. 이제 색깔이 요즘 색깔로 한다든지 옛날에 그 색깔이 아니고 그냥 뭐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가는데 예, 결과적으로 아디다스 영향인 겁니다. 올해 무슨 리버스 리트로라는 거를 이제 새로 해서 31개 팀이 모두 이제 저지를 한 벌씩 새로운 걸 다 가지게 됐기 때문에 예. 올해 뭐 진짜 올해 저지를 5벌 입는 팀도 있고 세인트루이스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런 팀들도 있고 해서 그런 거고 이제 버펄로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미리 예전부터 이제 정해져 있죠. 보통 이제 이런 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왜냐하면은 이제 그 팀 결과적으로는 수뇌부에서 뭐 브랜딩 같은 거를 언제 바꾸고 이런 건 다 미리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미리 정해져 있어서 이번에 뭐 나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옛날 로열 블루로 돌아갔죠. 이제 그 네이비에서 이제 그렇게 돌아왔고 예, 변화가 많은 건 결국 아디다스의 그 리버스 리트로라는 이제 올해 새롭게 런칭한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결국 뭐 아디다스 양양이 만든 거였군요. 크래쉬님 댓글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야, 오늘 뭐 주제도 다양하고 예. 몰랐던 것도 알게 되고 확실히 댓글이 많아지니까 풍성하군요. 모든 분들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가올 한 주에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더 욕심을 부리자면 NHL뿐만 아니라 뭐 KHL이나 국내 대회 관련된 댓글도 좀 주시면 더 다채롭고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의견, 질문, 후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비하인드는 258회 잠시 후에 NHL 소식을 열어보겠습니다.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지난 한 주를 정리해보는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 줄줄이 지금 여러 팀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정됐던 경기를 못 치르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경기가 또 추가적으로 취소됐어요. 이제 뭐 베이거스도 이제 취소가 됐고 뉴저지 또 취소가 된 상황에 오늘 버펄로까지 점점 관련 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일정 계속 좀 뭔가 사무국 입장에서 많이 꼬이고 있어요. 예. 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일정 재공지가 완료가 됐는데 점점 이 영향을 받는 팀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KHL이 이제 미리 이제 개막을 해서 거기를 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그 수를 훨씬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NHL 같은. 그러니까 NHL이 그거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더 심하지 않나? 그러니까 생각했던 그런 페이스라든가 그런 것보다. 그래서 야 지금 뭐 100일 남짓에 뭐 50경기 해야 되는 팀도 뭐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래서 점점 이제 이 일정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리고 뭐 여차하면 1라운드 좀 늦춰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습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뉴저지 데블스, 버펄로 세이버스까지 이 지난주에 이제 코로나19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이제 명단 등재가 되면서 일정이 줄줄이 밀리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또 지금 다른 팀들도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걱정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콜로라도 애벌랜치의 네이선 맥키넌 선수 부상 소식이 오늘 들어왔는데 콜로라도로서는 좀 악재가 될 것 같아요. 네, 뭐 1라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올해도 정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네. 뭐 위크 투 위크 부상이라고 합니다. 하반신 부상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타격이 클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그 콜로라도 1라인 돌격 대장으로서 참 굉장한 스피드를 바탕으로 이제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 콜로라도 지금 팀 컬러에도 참 잘 맞기 때문에 더욱 좀 아쉬울 수 있는 제목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콜로라도가 오늘 지금 없이 2대1로 이기고는 있는데 아무튼 좀 팀 입장에서는 에이스 선수가 빠진다는 거는 큰 악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포 맥키넌이 빠진 콜로라도의 소식이 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25일에서 1월 31일 NHL 이제 주마다 발표되는 3스타스 발표가 있었는데 밴쿠버 커넉스의 대처 댐코 그리고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코너 맥데이비드와 레온 드라이자이틀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선정됐어요. 뭐 세 선수 다 지난주에 정말 잘했으니까 뽑힌 건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이번 주 3스타스 세 선수 다 오타와 세너터스를 상대로 돋보였던 선수들이라는 거. 저는 이 부분에서 순 오타와 마음이 아픕니다. 오약 먹고 이게 지금 거의 부정의 수준인데 이건 거의 아무튼 예 뭐 어쨌든 기록은 기록이니까 네. 예 어쨌든 요 세 선수가 뽑히게 됐습니다. 네, 뭐 밴쿠버의 브랜든 서터 선수에게 생애 첫 해트트릭까지 선사해줬던 이 정도로 막장입니다. 오타와 오타가. 세너터스. 이건 뭐 답이 이현섭 없어요. 기자님의 이거 최애 뭐 팀입니다. 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다. 네. 뭐 밴쿠버 얘기 잠깐 하고 뭐 들을 거지만 예 아무튼 네.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 한 주 동안에 오타와 세너터스가 많은 그 팀과 선수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것을 또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뉴스인데 2021년 1월 NHL 이달의 선수 발표됐어요. 이제 각 디비전별로 한 선수씩 발표가 됐는데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에서는 에드먼턴 오일러스의 코너 맥데이비드 11경기 25포인트 활약을 했군요. 그리고 혼다 웨스트 디비전에서는 LA 킹스의 안제 코피타르 8경기 15포인트 기록이었고요.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에서는 댈러스 스타스의 조 파벨스키 6경기 10포인트 활약. 야, 오늘도 뭐 4포인트를 적립한 파벨스키 선수군요. 그리고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은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의 제임스 반 림스타이크 선수 10경기 13포인트 활약이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됐지만 이달의 루키, 이달의 신인 선수는 이제 워싱턴 캡ιτ얼스의 피테크 바네체크 선수까지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1월이 완전한 한 달은 아니었는데 13일에 개막했으니까 그렇죠. 네. 뭐 가장 돋보였던 선수들은 이 선수들이었군요. 이 정도로 필라델피아가 지금 좋다라는 겁니다. 그 누가 제임스 벨림스타이크 선수가 여기에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네. 근데 다른 디비전은 어느 정도는 다 예상이 됐었습니다. 파벨스키 지금 댈러스 복귀하고 파워플레이에서 어마어마했고 그다음 맥데이비드는 진짜 요 스탯라인 보면 안 줄 수가 없죠. 그리고 코피타르도 LA에서 올해 지금 뭐 그 좀 분투를 하는 모습이 이제 돋보이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벤림스타이크 이거 진짜 후보에도 넣은 그러니까 만약에 요거를 예상한다고 했을 때 이스트 디비전에서 벤림스타이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정도로 필라델피아가 그 선수진의 깊이가 대단하다. 네. 그리고 그렇게 주목은 지금 왜 이상하게 주목을 못 받는데 이렇게 딱 봐도 이거보다 좋은 팀이 지금 별로 없는데 왜 주목을 별로 못 받는지 잘 모르겠고 벤림스타이크 선수 거의 3라인 윙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이런 부분에서 뭐 이야기가 끝났죠 거의. 자 이렇게 해서 가장 1월에 좋은 활약, 인상적인 활약을 펼쳤던 선수들 선정 발표까지 뭐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주요 뉴스는 요 정도 정리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각 디비전별로 한 주 어땠는지 뭐 어떤 팀들이 좀 특이점이 있었는지라는 부분 하나씩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 제일 먼저 출발해 보겠습니다.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은 현재 토론토와 몬트리올 투탑 체제는 변함이 없고 오타와가 6연패에 빠지면서 지금 압도적인 최하위로 쳐져 있네요. 밴쿠버 커넉스가 오타와전 3연전 싹쓸이 하면서 승점을 좀 많이 회복한 상황입니다. 오늘 이 디비전에서 좀 파헤쳐야 될 팀이 바로 오타와 세너터스입니다. 개막전 승리 이후에 8경기에서 7패 1OT. 이제 뭐 기록상으로는 최근 6연패인데 최근 8경기 다 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밴쿠버의 원정 3연전 수입당했고 승점 획득률이 1할 6푼 7리니까 31개 팀 중에 최하위입니다. 근데 바로 앞순위 32가 디트로이트인데 디트로이트가 3할이거든요. 훨씬 낫습니다. 압도적인 꼴찌 오타와 세너터스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스코시아 노스에 별로 좋은 팀도 없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탑 티어 몬트리올 지금 올해 괜찮습니다. 토론토 괜찮아요. 근데 요 두 팀이 진짜 이제 그 31개 팀 중에 슈퍼 탑 티어냐고 하면은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예. 압도적인 성적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디비전에서 지금 이 성적 나오는 거의 용납이 안 되는 수준이고 첫 경기 승리 이후에 다 졌습니다. 그래서 뭐 희망찬 모습이 좀 수렁으로 빠지는 이런 지금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최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결정력이 결과적으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팀 실점 1위,
실점이 제일 많다는 거죠. 예, 4.89 실점입니다. 그리고 파워플레이 21위 15.4%, 페널티 킬링 28위 68.4%, 팀 세이브 성공률 31위 84.5%. 뭐 이런 팀 지표들 그냥 바닥을 그냥 기고 있죠, 다. 예. 근데 특히 결정력 이야기를 드리는 게 경기당 32개 슈팅 만들면서 리그 7위니까 나쁘지 않단 말입니다. 공격 전개 자체는. 괜찮아요. 그리고 실제로 막 한 피리어드에 이렇게 떡 몰아치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괜찮습니다. 근데 좀 결정력이 아무래도 지금 좀 젊은 선수들 위주로 돼 있고 다도노프도 새로운 체제에서는 그 본인의 장기가 제대로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이 겹치다 보니까 좀 결정력 부분에서 좀 많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또 포인트샷 좀 안정적으로 칠만한 자원, 수비적인 자원도 좀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샤버 선수 제외하면 수비수 중에 골을 기록한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지금 벌써 9경기, 10경기를 했는데 예. 이런 부분에서 참 답답하죠. 사실 이제 강력한 포인트샷 같은 부분도 뭐 2차적인 기회를 창출하는 부분에서 참 귀중한 부분인데 이런 걸 잘 칠 수 있는 선수도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결정력적인 부분이 많이 아쉽네요. 뭐 일단 실점이 너무 많고 최근 6연패 기간 동안의 경기당 평균 실점은 5.67 실점에 달하는군요. 가장 최근 경기였던 1월 31일 에드먼턴전에서는 모처럼 5골이 터졌는데 8실점으로 졌으니까 이거 참 암담합니다. 골텐딩은 뭐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뭐 매트 머리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했고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좀 나아질 뿐이라 했던 거지. 좀 초반에 좋게 말씀드렸던 거는 그게 뭐 구원자라고는 저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뭐 별로 기대 안 하고. 뭐를 좀 기대를 해야 되나요? 지금 뭐 DJ 스미스 감독의 용병수를 좀 기대해봐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지금 뭐 거의 망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인 선수 기용도 뭔 생각인가 모르겠는데 특히 수비진입니다. 뭐 공격진이야 뭐 생각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짜임새가 괜찮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수비진 같은 부분이 부상으로 지금 샤보 선수가 빠졌거든요. 예. 근데 마이크 라일리 선수가 1라인 들어옵니다. 이건 뭔 생각인지 모르겠고요. 조슈아 브라운 이런 선수를 굳이 기용을 해야 되나 지금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왜 이런 선수를 그렇게 많이 중용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근데 왜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지금 수비 유스 선수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린 선수들 중에 괜찮은 선수가 라시 톰슨이나 그 에리크 브란스트램 이런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 자리에 요 2명 올려가지고 빅리그 경험 쌓아주는 게 더 이득인 것 같거든요. 지금 지더라도 하더라도 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왜 굳이 마이크 라일리나 뭐 조슈아 브라운 이런 선수를 쓰는지 그리고 알톤 주프 진행이 괜찮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쓰지 않았는지 이런 말도 할 수가 있죠. 네, 전반적으로 참 뭐 하나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좀 그런 느낌의 지금의 모습이네요. 스미스 감독의 선수 기용도 좀 납득이 가지 않는 그런 입장이신 것 같고 오타와 세너터스가 좀 최악의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몬트리올전까지 해서 원정 7연전을 마치게 되는데 뭐 일정도 어렵고 좀 쉽지가 않네요. 부디 좀 오타와 세너터스에게도 밝은 날이 오기를 이현숙 기자님 응원하는 팀이니까 곧 올 거는 같긴 한데 예, 아무튼 뭐 기대에 많이 못 미치네요. 근데 사실은 뭐 잡을 법한 경기도 개 중에는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면은 지금 몇 연패 했죠? 6연패 했나요? 7연패 했나요? 6연패 8경기 무승이죠. 그죠. 그 정도까지 답이 없지는 않았는데 경기력 자체가 아예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것보다 조금 나았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뭐 안 되는 건 안 된다. 네. 스코시아 노스 디비전에서 오타와 세너터스 외에 또 말씀 주실 팀이 어떤 팀들이 있을까요? 뭐 몬트리올 토론토는 뭐 전의 강점을 그냥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위니펙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이제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경기 집중이 훅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런 거 좀 잘 하고 디부아 선수 돌아오면은 뭐 3강 뭐 살짝 이제 명함 정도 내밀 수 있을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고 밴쿠버인데 결국은 밴쿠버 지금 연승했다고 아주 오타와 보양 먹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몬트리올전 바로 또 연패로 들어갔네요.
이게 오타와 3연승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승점을 올린다는 부분에서 이제 뭐 의미는 있죠. 근데 아주 큰 의미를 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를 설명드리는 거는 오타와한테 최하위 팀한테 이겼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밴쿠버가 오타와 결정력이 조금만 더 좋았어도 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를 했습니다. 막 한 피리어드에 막 슈팅 수 23개, 25개 내주고 막 이런 피리어드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겼지만 내용은 좋지 않았다는 거네요. 진짜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3연승 해도 불안한데 뭐 바로 이제 또 오타와 지나고 몬트리올 만나니까 바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2연패? 이 몬트리올 상대 후에 이제 토론토 원정 3연전으로 가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디비전 2 탑하고 연달아 만나는 거거든요. 원정 5연전. 꽤 부담이 될 것 같네요. 야, 이거 토론토도 쉽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밴쿠버가 패트르손이 생각보다 지금 경기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 오타와전에 그 뭐 살아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경기들을 봤을 때 오늘도 이제 몬트리올전을 봤을 때는 예전부터 이제 그 한 2년 동안 쌓아놨던 그런 좋은 모습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좀 한 박자가 늦고 실수도 많고 그런 게 이런 선수가 아니었는데? 라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결과적으로 지금 2, 3라인 선수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분전을 해주면서 경기를 잡는 부분도 있었지만 자신들이 제일 잘 보여줄 수 있는 강점을 보여주면서 그런 경기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타와를 제외하면은 저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들의 강점까지도 확실하게 보여주면서 밑에 이제 조금 더 이제 보조를 받는 이런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기 때문에 밴쿠버는 참 지금 순위를 많이 올렸지만 위험하지 않나. 지금 13경기에 승점 12점인데 다른 팀들은 10경기 했는데 16, 15, 13입니다. 이런 부분 있는 부분에서 조금 불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드먼턴 오일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2연패 후에 2연승 만회는 했는데 여전히 그래도 승수보다 패수가 많고 6패가 다 정규패라는 점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여기도 뭐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수비적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뭐 결과적으로 오타와 모양 먹고 오늘 5할 맞출 각인데 아주 큰 의미는 둘 수 없다. 오타와전은 뭐 일단 승점을 좀 벌어놓는 경기로 그렇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버니까요. 다른 팀도 다 버니까. 그리고 지금 오타와가 특히 또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뭐 3연승하고 이런 부분은 뭐 결코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건 의미는 있지만 아주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자, NHL 디비전별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보겠습니다. 여기는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가 4연승으로 디비전 선두로 등극을 했고 워싱턴 캐피털스가 10경기 만에 첫 정규패를 또 기록했다는 지난 한 주였어요. 필라델피아, 워싱턴, 보스턴 약간 3강 체제 형성 느낌이 좀 나고 있는데 뉴욕 아일랜더스가 여전히 최하위권에서 지금 뉴욕 레인저스와 함께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팀이 뉴욕 아일랜더스입니다. 아일랜더스가 지금 디비전 최하위권인데 뉴욕 두 팀이 지금 나란히 7, 8위네요. 근데 뭐 레인저스야 전력상 뭐 예상이 됐던 부분도 있었긴 한데 아일랜더스는 좀 예상 밖의 부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는 원정 5연전이었는데 3패 2OT 승점 2점 1승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이 뉴욕 아일랜더스 좀 의외인데요. 지난 플레이오프 때 사실 그런 강점이 올해 지금 정규 시즌 초반에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력 바탕으로 좀 경기 운영을 해가면서 좀 끈질긴 플레이를 지속해가면서 상대방 경기에 무력화하고 뭐 흐름을 가져오는 이런 식으로 좀 운영을 잘 보여줬었는데 올해는 뭐 그런 부분이 결과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로 보시면은 뭐 워싱턴 같은 경우에 2차전 두 번째 경기에서 3대0 리드 그냥 순식간에 쭉 놓치면서 미끄러지는 충격적인 역전패였습니다. 올해 진짜 아일랜더스가 이런 경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레인저스전에도 이런 경기가 한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소로킨 선수 첫 경기 데뷔전 그래서 이런 경기가 그 비슷하게 나왔는데 조금은 좀 동떨어진 경기력이 나오지 않나 좀 그런 부분이 있네요. 돋보이네요. 자, 지난 그 플레이오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올 시즌에 좀 그런 모습이 자신들의 강점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지금 뉴욕 아일랜더스의 모습인데요. 근데 뭐 이현숙 기자님이 자주 언급을 해주셨지만 뉴욕 아일랜더스는
수비가 좋은 팀이니까 일단 리드를 잡으면 굉장히 경기가 유리해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올 시즌에는 그게 안 나타나고 있어요. 거의 뭐 안 나타나고 네. 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보면 리드 처음부터 잡고 간 경기가 워싱턴 1차전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7분 만에 바로 동점골 허용하면서 바로 또 경기가 알 수 없게 됐고, 그리고 예. 필리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고 있는 경기 꾸역꾸역 따라붙으면서 연장까지 갔는데, 지난 플레이오프 때도 필라델피아가 아일랜더스한테 3승했던 거 다 연장승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도 다 연장패를 했어요. 묘합니다. 그런 느낌으로 가고,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던 팀이 아니었는데, 아일스가 예. 야, 최근에 왜 이런 모습이 이어지는지, 그래서 이게 다 결과적으로 실점이 이어지고 경기가 그냥 어렵게 가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느낌이 나오니까 그 뒤에는 아무리 잘해도 정말 좋은 결과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조금 빠르게 좀 수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일랜더스가 이번 주에는 버펄로와 피츠버그를 상대로 홈 3연전에 들어가는데 뭐 여기서 좀 분위기 반전을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스뮤추얼 이스트 디비전, 다른 팀들 잠깐 볼까요? 보스턴 브루인스가 뭐 첫 세 경기는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뭐 이후에는 완전 기세를 탔네요. 예. 최근 6경기 5승 1OT.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파스트리아크 선수 없을 때도 생각보다 이제 그 스터드니카나 이런 좀 젊은 공격수들이 빈자리 생각보다 잘 메우면서 괜찮았거든요. 예. 근데 그 2%가 좀 부족한 결정력이 파스트리아크 선수 들어오면서 또 확실하게 메워지는 이런 그림이 나왔고요. 그리고 파워플레이의 조정 같은 부분은 맥커보이 선수 넣으면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는. 이현수 기자님의 이야기를 그렇죠. 들었는지 이상하게 진짜 신기하게 그 뒤로부터 바로 그 직후부터 캐시디 감독이 맥커보이를 파워플레이 1라인에 넣으면서 파워플레이가 풀리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파워플레이도 풀리기 시작을 했고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스턴이 좀 재밌는 걸 쓰는 거는 때에 따라서는 공격수 5명을 투입하는 파워플레이를 기용할 때도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변수 같은 부분도 확실하게 주면서 잡을 때는 확실히 잡고 이런 부분을 아는 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전반적인 사실 팀의 전력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또 꾸역꾸역 이렇게 3위까지 이렇게 올라온 이런 그림이 관측이 되네요. 예. 그리고 뉴저지 데블스 같은 경우에는 첫 5경기에는 이제 3승 1패 1OT로 기대 이상 선전을 했는데 필라델피아와의 2연전 수입당했고 3경기 연속 승리 실패했던 지난주에 과정이 있었습니다. 거기다 지금 뭐 코로나19 때문에 경기 취소, 좀 위기가 오는데요. 예, 뭐 이 디비전도 지금 뉴저지 버펄로가 2팀이 나갔으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뭐 일정상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디비전에 속한 모든 팀들이. 그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근데 또 쉬고 나서 괜찮은 팀이 있는 반면에 의외로 또 쉬고 나서 괜찮은 모습 보여주면 댈러스도 그렇고 캐롤라이나도 그렇고 의외로 쉬고 나서 괜찮아졌습니다. 팀이. 그렇기 때문에 좀 분위기 반전을 요 두 팀이 만들 수 있을지 그런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레인저스 같은 경우에는 경기 자체를 괜찮은데 이 팀은 리드를 해도 항상 따라잡힐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다 따라잡히면서 피츠버그한테 포인트를 승점을 많이 뺏겼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덜 여물었다. 뭐 당연한 이야기지만 뭐 레인저스는 그런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NHL 지난 한 주 디비전별로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다른 2개의 디비전은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NHL 지난 한 주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혼다 웨스트 디비전 지난주 어땠는지 보겠습니다. 여기는 베이거스 골든나이츠가 경기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멈춰 있는데 세인트루이스 블루스가 이 사이에 3연승으로 디비전 선두로 올라섰던 지난주였고요. 콜로라도 애벌랜치, 미네소타 와일드까지 지금 4팀이 이제 4위까지 플레이오프 가는 거니까 플레이오프 진출권 순위를 좀 형성해가는 느낌이고, 그 밑에 이제 LA, 애너하임, 애리조나, 세너제이 이 하위권 4팀, 이게 지금 4대4로 약간 좀 갈리는 이런 느낌도 좀 있네요. 뭐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뭐 LA나 애너하임 같은 경우는 아직 또 희망이 제가 생각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애리조나 정도까지인데
뭐 세너제이 좀 그때 콜로라도 경기 보니까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좀 올해 기대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예, 뭐 순위 형성이 되고 오늘도 세인트루이스랑 콜로라도가 나란히 1승씩 추가하면서 더 좀 분위기가 그렇게 공고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디비전에서 오늘 자세히 볼 팀은 바로 애너하임 덕스입니다. 현재 10경기를 치러서 승점 8점, 승점 획득률 4할인데 지난주에 2연승 후에 3연패를 기록하면서 디비전 6위로 내려앉았습니다. 뭐 물론 연패한 상대가 세인트루이스 강팀이죠. 근데 뭐 두 경기 좀 너무 쉽게 진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는데, 자, 애너하임 덕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깁슨이 올해는 좀 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훨씬 좋아요. 올해는 존 깁슨이 사실 키 플레이어라고 말씀해 주셨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깁슨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초반 흐름이 나오지 않는 부분은 팀 입장에서 많이 아쉽죠. 일단 어쨌든 골문이 탄탄을 하면서 3실점 할 거를 2실점으로 줄여줄 수 있는 선수가 깁슨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부분은 사실은 전반적으로 좀 이 팀도 마찬가지로 결정력의 부재가 있다라고밖에 풀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 깁슨은 제 역할을 해주고 있으나 결정력, 결국은 이제 뭐 득점 부분인데요. 오타와 마찬가지로 뭐 득점 부분에서 큰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3연패 기간에서 4골 넣었습니다. 3경기에 4골. 그렇습니다. 예. 근데 파워플레이에서 2골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2분 상황에서 2골입니다. 네. 이런 부분 좀 좋지 않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파워플레이에서 마진이라도 많이 획득을 하면은, 예를 들면은 내가 파워플레이 골을 한 골 넣었는데 저쪽 파워플레이 기회를 다 이제 무산을 시키면서 마진이라도 잘 챙겼다. 요러면은 괜찮은데 파워플레이 골 2골 넣는 동안 3골 내줬어요. 네. 이런 별로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파워플레이 골 2골조차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결과적으로 좀 주득점원으로 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선수들이 좀 많이 부진합니다. 특히 1, 2라인 센터인 게츠레프 선수가 10경기 5어시스트, 이런 선수가 아닙니다. 더 해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헨리크 선수가 9경기 1골 1어시네요. 네. 그러면서 막 스크래치도 당하고 그러던데 오늘 경기는 복귀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전반적으로 결정이 많이 부진합니다. 그러면서 뭐 엊그제 인터넷 그 사진으로 나돌던 게 애너하임 덕스 전원이 41포인트를 했는데 드라이자이틀 맥데이비드 합쳐서 43포인트를 했다. 이건 문제가 많은 거거든요. 예. 이건 진짜 큰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이 정도로 득점이 안 좋다. 그리고 지금 오늘 여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2피리어드 4분 40초 남았거든요. LA랑 경기를 하고 있는데 슈팅 28개 쏴고 있는데 두 골밖에 못 넣었습니다. 네. 근데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라는 게 지금 LA 킹스를 슈팅 9개로 완전히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네들이 골을 못 넣어서 그냥 어려워지는, 진짜 이런 경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댈러스 잉킨스 감독은 저는 예전부터 좀 좋은 감독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은 감독인데 뭐 그렇게 좋게 팀을 수습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최근에 애나하임에서 네. 그런 부분 나오고 있고, 팀 공격에서 이제 수비적으로 에서 도움을 줘야 되는 샤튼커크 갔잖아요 올해. 그렇습니다. 샤튼커크 선수 10경기 1어시입니다. 기대 이하고요, 역시. 샤튼커크가 진짜 뒤에 이제 뭐 레인저스 시절 기량이 떨어졌니 뭐니 해도 공격 기여 부분은 진짜 대단한 선수였는데 이 선수가 10골 1어시 하고 있고, 린드홀름 2골 1어시, 파울러 1골 1어시, 수비에서도 지원하는 선수들이 득점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까지도 뭐 결정력의 부재를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뭐 스탠 라인이 아닌가 싶네요. 네. 존 깁슨 골리는 분투하고 있는데 이제 좀 득점을 해줘야 할 선수들의 반등이 있어야만 좀 애너하임 덕스의 순위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좀 애너하임 덕스로서는 이번 주에 일정이 괜찮아 보이거든요. LA 킹스전 한 경기, 세너제이전 홈 2경기. 이게 승점 벌어야 되는데 못해도 4점은 벌어야 되지 않나. 애너하임 덕스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혼다 웨스트 디비전, 여기서는 뭐 콜로라도가 이제 오늘도 승리를 했는데 계속 뭐 승패 반복이 되고 있는 콜로라도인데요. 그렇죠. 네. 예, 지금 뭐 성적상으로는 괜찮은데 실제로 경기를 보시면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시원하게 확 때려잡는 경기가 생각보다 많이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기 나오긴 나와요. 어떤 경기냐면은 파워플레이로 흐름을 잡았는데 거기서 연속골이 터지면서 흐름 빵 잡으면은 그때부터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콜로라도 이 공격력은 진짜 어마무시하구나 하면서 그냥 져야 돼요. 근데 저는 그런 이제 그 경기 패턴이
시즌 전체적으로 쭉 나올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그런 패턴이 안 나왔던 경기는 거의 2분입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어요. 오늘 경기도 썩 그렇게 좋지 못했고 그리고 콜로라도가 생각보다 첫 경기는 좋은데 두 번째 만나는 경기에서 안 좋은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시즌은 그 2연전 그렇죠. 일정이 되게 많잖아요. 예. 기본적으로 네. 2연전을 하죠. 네. 3연전을 할 때도 있고. 네. 세너제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쉽게 잡았는데 그 나머지 팀들이랑 할 때는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경기가 안 나와요. 특히 두 번째 경기에서. 그래서 네. 조금은 물론 이제 팀 전력 자체는 강력하고 저도 이 팀이 강하다는 거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컨텐더냐고 하면은 아직까지 첫 11경기에서는 좀 제 그 의문을 좀 시원하게 풀어줄 만한 그 정도의 경기는 아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콜로라도 애벌렌치가 뭔가 안정감은 좀 덜한 것 같은 느낌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승점 획득률로는 디비전 한 3위 정도 해당하는 지금 성적을 보이고 그렇죠. 있는데 베이거스보다 아래죠. 네. 뭔가 그 당초에 완전 우승 후보 영순위 느낌은 아직까지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세너제이는 지금 뭐 홈 경기가 뭐 개최가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홈에서 좀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되는데 원래 세너제이가 찾아보니까 진짜 홈 경기 성적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즌 쭉 봤을 때 괜히 그 샤크탱크라고 부르면서 홈 어드밴티지만 있는 게 아니 괜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닌 게 아마 정확한 성적이 생각이 지금은 잘 안 나는데 그 찾아봤을 때 굉장히 좋았습니다. 진짜 상상 초월할 정도로 좋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홈에서 이제 경기를 할 수 있는가는 좋은데 어쨌든 뭐 무관중이고 이런 부분에선 조금 이제 그 어드밴티지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겠지만은 좀 올해도 어렵지 않을까. 콜로라도한테 참 지는 거 보니까 와 이건 뭐 그냥 강점이 없다 이 팀은. 이렇게밖에 좀 요약이 안 돼서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은 시즌이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혼다 웨스트 디비전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디비전이죠. 디스커버 센트럴 디비전. 지난 한 주 보겠습니다. 이 디비전은 플로리다 팬서스가 개막 후 6경기 연속 승점을 올렸죠. 현재 리그에서 유일하게 정규패가 없는 플로리다 팬서스고요. 디비전에서 가장 적은 경기를 소화했는데 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지난 한 주 4연승 8할 때 높은 승점 획득률을 기록한 것도 눈에 띄고 뭐 여기에 템파베이, 댈러스 뭐 현재 경기를 가장 적게 치른 4팀이 다 아주 7할 오픈 이상의 높은 승점 획득률을 기록하고 있는 디비전이에요. 자, 이 디비전에서 오늘 좀 봐야 될 팀들 뭐 여러 지금 후보가 보이는데 일단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부터 한번 볼까요? 기세가 좋습니다. 상당히 좋죠. 네. 지금 코로나 공백 이후에 3연승. 오늘은 지금 잠깐만요. 또 이긴 캐롤라이나가 오늘 오늘도 이겼죠. 시카고에게 슛아웃 승리를 슛아웃 승리. 얻었습니다. 이러면 4연승이죠. 근데 잡은 상대들이 지난 시즌 우승 준우승 팀 포함되어 있습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 댈러스타스. 댈러스전 2경기 다 이겼고요. 5연승 됐군요. 오늘 이겨서. 5연승인가요? 네. 코로나 공백 이후에 4연승이죠. 그러니까 네. 어쨌든 우승팀들, 준우승팀들 다 때려 잡으면서 이거 연승의 우승을 했고, 퀄리티가 좋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바실렙스키 선수를 거의 뭐 뚫어내지 못했었는데 그 경기도 어쨌든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참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예.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이제 강팀들을 상대로 연전 연승을 하고 있는데 뭐 캐롤라이나의 이 상승세 어디에서 좀 봐야 될까요? 공격진이 확실히 점점 완벽해지고 있는 것 같네요. 이제 뭐 지난 시즌 도중에 영입했던 트로책 선수가 확실한 2라인 센터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이 선수의 이제 라인메이트로 니더라이터 네차스를 붙이는데 정말 위협적인 2라인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센터에 이은 이제 그 윙어들까지 잘 붙이면서 좀 많은 시너지가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3라인에 스털 선수까지 올 시즌은 진짜 뭐 득점 페이스도 괜찮은 상황이 초반에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캐롤라이나가 이렇게 단기전에 좀 깊이로 승부를 하는 선수진 깊이로 승부를 하는 이런 팀이 된다. 라는 부분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네. 캐롤라이나가 왜 이렇게 좋은 결과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런데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다고요? 조금은 부진한 부분은 좀 캐롤라이나의 아무래도 강점이라고 한다면은 수비진의 적극적인 공격 가담이고 공격 가담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득점 부분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게 좀 캐롤라이나의 어떻게 보면은 강점이었습니다. 근데 올 시즌은 초반에 좀 그런 모습이 나오지는 않고 있네요. 아직까지 수비수가 골을 넣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런 예. 이렇게 많은 좀 좋은 수비 자원, 공격 자원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로스터만 봐도 더기 해밀턴 그리고 뭐 그 제이크 가드너 뭐 이런 선수들도 있고 패시 슬레이빈 뭐 이런 선수들도 아직까지 골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앞서 밴쿠버 때로 말씀드렸듯이 자신들의 강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그 다른 강점들이 이제 추가가 되어야 이제 진짜 최상위권으로 갈 수가 있는 건데 예. 아직까지 진짜 자신들의 1차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좀 수비적인 공격 가담 부분이 조금은 미흡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들고요. 그리고 무라제크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아주 장기는 안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부상을 당하면서 라이머 선수가 있거든요. 근데 예. 라이머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나쁜 꼴리는 아닙니다만은 혼자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주전 꼴리가 부상으로 나간 여파를 또 어떻게 수습을 할지도 궁금하긴 하네요. 무라제크가 없는 가운데 이번 주부터 캐롤라이나가 시카고 콜럼버스 댈러스를 상대하고요. 원정 6연전에 들어갑니다. 자, 이 난관을 또 어떻게 지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그리고 지금 플로리다 팬서스가 또 대단하잖아요. 6경기에 승점 11점인데 그 상대 팀들이 코로나19에 연루되면서 여러 경기가 함께 밀렸는데 시즌 개막 후에 첫 13일 동안 2경기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뭔가 좀 정상적인 스케줄을 소화를 못하고 있었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비로소 좀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현재까지 상대한 팀들이 보면 시카고, 콜럼버스, 디트로이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약팀 느낌이 나는. 그래서 큰 의미를 둘 수가 없다 이것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역시. 예. 보브롭스키 세이브 성공 89.4%. 예. 3경기 나와서. 드레이거가 괜찮은데 93.7%의 평균 시절 1.95 그리고 오히려 드레이거 선수가 나왔을 때 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불안하죠 이미. 올해 보브롭스키 보니까 진짜 답이 없던데 올해도 참 아무리 득점 많이 해도 이제 주전 꼴리가 이렇게 와장창 무너지면은 게임이 그냥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런 부분을 시즌 끝까지 플로리다가 잘 끌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그대로 남아 있고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댈러스 템파베이의 그 등살을 이기기에는 지금 어쨌든 뭐 초반에 승점을 볼 수 있을 때 화끈하게 벌고 있긴 한데 뭐 일단은 잡아야 될 경기 잘 잡고 그렇죠. 또 원정 경기가 많았는데 결과가 좋긴 좋죠. 예, 결과 자체는 괜찮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일부 팀들 말씀도 드렸지만은 아주 큰 의미를 둘 정도의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게 들고요. 그렇군요. 댈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에 좀 득점력이 문제였죠. 이제 근데 올해는 초반 파워플레이도 살아나고 굉장한 득점력 보여주면서 그 이제 우려가 완전히 그냥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팀이 잘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제이크 호틴저 선수도 생각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선수가 뭐 많은 기대받았던 골이긴 한데 예. 지금 뭐 후더빈 선수랑 이제 번갈아 하면서 출전을 하는 모양이던데 지난주에 첫 승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뭐 나름 괜찮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 않나. 사실 비숍 선수가 부상을 당하면서 골리 2명이고 그 후더빈이 사실 커리어 내내 진짜 주전으로 쭉 팀을 끌고 가는 모습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불안하긴 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지만은 뭐 오틴저, 후더빈 지금 뭐 이 2명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는 오늘 댈러스전 졌죠. 11경기에 승점 11점. 예, 뭐 계속 좀 반타작 느낌으로 가고 그렇죠. 있는 콜럼버스예요. 반타작인데 예. 지금 뭐 로슬로빅이랑 어쨌든 라이네가 좀 더 이제 팀 정착하기를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예. 오늘부터 이제 댈러스 캐롤라이나를 상대하는 홈 4연전인데 홈이긴 해도 좀 일정이 만만치 않은 콜럼버스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NHL 이렇게 지난 한 주 동안 디비전별로 어땠는지 좀 간략하게 살펴봤고요. 벌써 이제 팀당 10경기를 넘어가는 팀들도 생겼고 20%좀 했네요. 네, 56경기 이렇게 체제 빠르지? 시즌이 뭐 되게 빨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취소된 경기도 많은데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되게 빨리 가는 느낌인데 그만큼 경기의 열기가 더해가고 있고요. 한 주 동안의 또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58회 잠시만 쉬었다 가겠습니다. 통토로동통 신통 통토로동통통 신통 한 마리 가격으로 두 마리 치킨 동네에서 가장 맛있어하는 우리는 신통치킨. 네, 비하인드넷 258회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음악 들으셨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음악이 나왔는데 뭐지?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신통한 비밀, 신통치킨의 로고송을 들으셨습니다.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주식회사 옳치FC의 치킨 브랜드 신통치킨에서 저희 온더스포츠 비하인더넷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온더스포츠와 비하인더넷 애청자 여러분께 드릴 선물을 후원해 주신 건데요. 신통치킨 덕분에 저희가 애청자 여러분께 치킨 선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됐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가 계속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선뜻 후원에 나서주신 신통치킨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겠고요. 후원해주시고 너무나 감사한데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일단 이런 식으로라도 광고라도 해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로고송을 한번 삽입해봤고, 보다 많은 분들에게 신통치킨 브랜드를 알리고 보다 많은 분들이 치킨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이나마 지원 사격을 보겠습니다. 신통한 비밀, 신통치킨과 함께하는 온더스포츠 중계방송 시청 독려 이벤트, 이 이벤트 계속되고요. 잠시 후에 보다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는 국내 대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제75회 전국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가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있었습니다.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주최했던 대회인데요. 대한아이스하키협회 주관 대회죠. 지난주에 안내드린 대로 대학교 팀들은 불참한 가운데 국내 실업 3팀만 참가해서 팀당 2경기씩 총 3경기 풀리그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순위를 가렸습니다. 오늘 대회 총정리를 한번 간략하게나마 해볼까요? 첫 경기가 1월 27일 수요일에 하이원과 대명 킬러 웨일즈의 경기였는데요. 이날 대명 킬러 웨일즈가 안정현 선수의 해트트릭 활약에 힘입어서 스코어 4대1로 대명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대명의 박계훈, 하이원 서종현 선수 간의 골리 대결이었는데 안정현 선수가 이제 1라인에 배치가 됐는데 이날 이제 기존의 1라인 박상진, 전정우, 이총현 라인에서 이총현 자리에 안정현을 배치하는 대명의 변화가 득점으로 이어져서 좀 적중을 했던 것 같고요. 이날 대명의 수비수 이호성 선수가 또 팀에 복귀해서 복귀전을 치른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경기였고, 하이원에서는 김동환 선수가 부상 회복 후에 복귀전을 가졌군요. 이날 돌이켜보면 하이원의 그 2피리어드 1피는 뭐 대등하게 갔고 2피리어드 첫 5분이 되게 좋았거든요. 선제골을 먼저 넣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분위기는 있었는데 2피리어드 한 4분쯤 됐을까요? 그때 이제 블루라인 근처에 있던 이혁진 선수가 네트 뒤쪽으로 김동욱 선수에게 넣어주고, 김동욱 선수가 골문 쪽으로 들어오던 신상윤 선수에게 빼줬던 패스. 신상윤 선수가 골리와 1대1 찬스 득점에 실패했는데 그 직후에 이제 1분 30초 만에 안정현 선수의 선제골이 터졌어요. 이 경기의 승부가 갈리기 시작한 터닝 포인트가 아니었나 그렇게 봤고요. 하이원도 전체적으로는 경기 안에서 한 서너 번 정도 박중현 선수의 오픈 단독 기회도 있었고, 김동욱 선수 이제 골대를 때리는 슈팅도 한번 있었고, 좋은 득점 기회가 그래도 몇 차례 있었는데 4대 0으로 끌려갈 때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 첫 골이 좀 너무 늦게 나온 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저는 좀 눈에 띄었던 게 이제 최근에 이제 하이원 대명 경기를 보면 하이원이 대명 상대로 거의 득점을 만드는 루트가 파워플레이였는데 파워플레이 골 많이 나왔었잖아요. 이날 근데 대명이 3피리어드 후반에 기록했던 투맨이맨 페널티, 그 한 개가 마이너 페널티 사실상 전부였습니다. 3피리어드 종료 7초 전에 기록한 페널티는 별로 영향이 없었기 때문에 하이원의 파워플레이 기회가 사실 3피리어드 후반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명이 페널티 관리를 좀 잘했고 하이원의 득점 루트를 원천 봉쇄하지 않았나, 좀 그런 부분이 좀 효과적으로 작용이 됐던 것으로 경기를 좀 봤네요. 1월 29일 금요일에 안양 한라와 하이원의 경기가 두 번째 경기로 치러졌습니다. 이날 하이원 박중현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지만 안양 한라가 이후 내리 6골을 꽂아 넣었고 최종 스코어 6대1 역전승을 거뒀던 안양 한라였습니다. 안양 한라 황현호, 하이원 서종현 선수 간의 골리 맞대결이었고요. 이날 한라는 최진우 선수가 부상 회복 후에 복귀해서 복귀전 골까지 터뜨렸네요. 안양 한라 입단 후 첫 골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이원은 이제 박중현 선수가 하이원 입단 후 첫 골 기록을 했는데 현역 군복무 제대를 했었죠. 과거에 이제 대명 킬러 웨일즈 시절의 아시아리그 골 이후에 정말 오랜만에 3년 2개월 만에 골을 기록했던 박중현 선수였습니다. 하이원이 2전 전패, 대회 최하위 3위가 결정이 됐던 경기였습니다. 이날 좀 돌이켜보면 하이원은 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턴오버 패스미스, 스틸 당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 뭐 위기가 되고 실점으로 이어지기로 했던 것 같은데 좀 전체적으로 좀 상대한테 퍽을 너무 쉽게 내주고 골을 너무 쉽게 허용한다는 좀 인상을 받았어요. 이게 이렇게 골로 들어갈 게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이렇게 쉽게 뚫리지? 왜 이렇게 쉽게 들어가지?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었고 이날 좀 하이원이 쉽게 했던 거는 이 피리어드 후반에 박민규 선수와 송영철 선수 간의 파이트 이게 있지 않았나 이것뿐이지 않았나 라는 좀 생각도 들었는데 이 파이트 영상 클립이 역시나 좀 압도적이고 폭발적인 조회수 그다음에 댓글 대단했습니다. 아쉬웠던 건 두 선수 다 글러브를 벗지 않았다는 점, 그 점은 좀 남았네요. 뭐 어쨌든 전체적으로 하이원이 좀 경기력이 많이 아쉬웠던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1피리어드는 대등하게 갑니다. 근데 2피리어드에 이제 3실점 이상 이 무너지는 하이원의 패턴이 이번 대회에서도 뭐 대명전, 한라전 두 경기 모두에서 또 반복이 됐어요. 지난 앞선 10월, 11월 대회 때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2피리어드부터 경기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2피리어드부터 상대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하는 부분은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1월 31일 일요일에 마지막 경기 대명 킬러 웨일즈와 안양 한라전이 있었습니다. 이 경기 이기는 팀이 우승을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경기. 대명이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었는데 안양 한라의 스코어 3대2 역전승으로 끝났고요. 결국 안양 한라가 대회 우승을 차지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안양 한라의 황현호 선수, 대명 킬러 웨일즈의 박기현 선수 변함없이 출장을 했었고요. 안양 한라가 지난해 이 대회 결승전 패배를 서력하면서 2016년 이후에 4년 만에 종합선수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올 시즌 국내 대회 10전 전승 이어갔던 한라였고 세계 대회 다 전승 우승이군요. 여기에 2020년 2월에 전국 동계체육대회 결승전 대명 킬러 웨일즈전 승리부터 하면 국내 대회 최근 11연승, 국내 대회 최근 4개 대회 연속 우승을 달성한 안양 한라가 됐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대명이 공격 라인에 다시 한번 변화를 줬는데 최근에 페이스가 아주 좋은 신영윤 선수를 1라인으로 올리면서 1라인을 바꿨는데 적중을 했어요. 신영윤, 전정우, 안정현 라인 정말 깔끔한 선제골이 터지면서 효과를 받고 이날 전체적으로 1라인 활약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전정우 선수가 행운의 파워플레이 골까지 넣으면서 좀 경기가 풀리나 드디어 한라를 한번 잡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한라는 그냥 무너질 팀이 아니었죠. 역전에 성공한 한라였습니다. 저는 좀 대명 입장에서 좀 아쉬웠을 법한 상황이 2대0 리드 상황에서 한라 조영건 선수의 그 의외의 턴오버 그때 박상진 선수가 이제 브레이크어웨이 기회를 맞았는데 득점을 못했고 바로 역습당하면서 한라 이영준 선수의 추격골이 나왔거든요. 3대0이 됐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제 그걸 3대0이 안 되다 보니까 2대1이 되면서 경기가 이제 이어졌는데 그 포인트가 한 번 있었고 3피리어드 초반에도 한라 이현승 선수가 정말 그 의외의 턴오버를 기록하면서 박상진 선수에게 동점골 기회가 왔는데 박상진 선수가 상대의 실수로 얻은 2번의 기회에서 한 번만 넣었어도 달라지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됐습니다. 참 대명이 최근에 한 3경기 다 한 골차 안양 한라에게 좀 분패를 당한 결과가 됐는데 다음 맞대결에서는 승리가 가능할지 기대가 되고요. 오늘 박김찬 PD의 그 리뷰도 들어보면 좋은데 아쉽게도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죠. 대신에 저한테 각 팀별로 이번 대회 감상평을 좀 보내왔습니다. 제가 그래서 박김찬 PD는 이번 대회 각 팀들 어떻게 봤는지 잠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우승을 차지한 안양 한라. 다소 불안한 모습은 보였지만 그래도 한라는 한라다. 루키들의 적응력이 돋보이고 라인 간 밸런스가 경기 주도권을 항상 쥐고 있을 수 있었다라는 평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위 1승 1패를 기록한 대명 킬러 웨일즈에 대해서는 아이스 훈련이 일주일이었다. 첫 번째 경기보다는 두 번째 경기가 더 좋았지만 대회 전체적으로 몸이 많이 무거워 보였다. 전정우, 신영윤, 안정현 라인 공격력이 돋보였다. 박계훈 골리의 실점 장면들은 다소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다라는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 2패를 기록한 하이원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주셨네요. 마찬가지로 하이원도 아이스 훈련이 일주일이었다. 여러모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가운데 경험 부족이 곧 경기력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듯하다. 더 많은 경기를 소화하며 다양한 상황에서의 적응력과 경쟁력을 키워야 하지만 그 판이 너무 적다. 경기 수가 너무 적다는 얘기겠죠. 첫 승은 결국 다음 대회로 미뤄졌다. 이런 감상평을 해주셨습니다. 자,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마무리를 하면서 시상 내역 안내를 해드릴까요? 1, 2, 3위 안양한라 우승, 2위 대명킬러 웨일즈, 3위 하이원으로 끝났고요. 개인상 수상자가 발표됐어요. 대회 최우수 선수상은 안양한라의 조민호 선수였습니다. 하이원전 역전 결승골 포함해서 2경기 2포인트 올렸고요. 지난 11월 유한철배 대회에 이어서 2개 대회 연속으로 최우수 선수상을 수상했던 안양한라의 주장 조민호 선수였네요. 그리고 2위 팀에서 선정되는 우수 선수상은 대명킬러 웨일즈의 박계훈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 대명의 2경기 모두 풀타임 소화를 했고 세이브 성공률 93.2%, 평균 실점 2.00이었습니다. 그리고 3위 팀에서 나오는 미기상의 수상자는 이성진 선수였습니다. 하이원의 이성진 선수 대명전에서 골을 기록했었죠. 대회 포인트상은 하이원전 해트트릭을 포함해서 2경기에 4포인트를 올렸던 대명킬러 웨일즈의 안정현 선수의 차지였고요. 지도자상은 역시 다시 한번 전승 우승을 이끈 안양한라의 패트릭 마르티넥 감독이 수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상, 우승팀을 결정했던 중요한 경기였죠. 대명킬러 웨일즈와 안양한라의 경기에서 라인즈맨을 담당했던 김태호 심판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회 정리를 한번 쭉 해드렸고 저희가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지난주부터 이 종합 아이스하키 선수권 대회 인도스포츠 중계 시청 인증샷, 경기 감상평, 후기를 SNS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선정해서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등등 해서 인증하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다 확인을 했습니다. 저희가 종합선수권 시청 인증 후기 남겨주신 분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총 10분께 온더스포츠 마스크를 선물해 드릴 거고요. 이 10분 선물 받으실 분들은 오는 금토일에 열리는 실업연맹전, 한국 실업 아이스하키 연맹전 대회가 끝난 후에 공지를 하고 당첨자분들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먼저 전하겠고요. 실업연맹전 끝난 후에 공지를 해드리고 온더스포츠 마스크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종합선수권이 끝났는데 2월에도 국내 대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름하여 제1회 한국 실업 아이스하키 연맹전이 시범대회 성격으로 출범합니다. 이 대회는 안양한라와 대명킬러 웨일즈, 하이원, 우리나라 실업구단 3팀이 주관하는 대회가 되겠고요. 제1회입니다. 첫 번째 대회, 시범대회로 시작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인데요. 2월 5일 금요일, 2월 6일 토요일, 2월 7일 일요일 안양빙상장에서 경기가 치러지겠고요. 실업 3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팀당 2경기씩, 앞선 종합선수권 대회 때와 같은 방식이 되겠죠. 경기 일정 안내를 해드릴까요? 2월 5일 금요일 오후 6시 경기 대명킬러 웨일즈와 안양한라 경기고요. 2월 6일 토요일 오후 3시 경기 하이원 대 대명킬러 웨일즈 경기. 마지막 날 2월 7일 일요일 오후 3시 안양한라와 하이원의 경기까지 총 3경기 경기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이번 대회도 무관중 경기로 진행이 되겠고요. 하지만 유튜브 온더스포츠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변함없이 온더스포츠에서 보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캐스터와 해설이 함께하는 코멘터리 중계가 결정됐습니다. 저와 조정 해설위원이 이번에 코멘터리 중계에 함께 출격을 하게 됐고요. 보다 재미있게 중계방송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청 동료 이벤트 계속되는데요. 앞서 저희가 신통치킨 후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키 경기에는 치킨각이라는 이름 하에 신통치킨과 함께하는 이벤트를 이번 실업 아이스하키 연맹전을 통해서 진행합니다. 이번 제1회 한국 실업 아이스하키 연맹전 시청 후기와 또 시청 인증샷을 역시 SNS에 남겨주시면 참가하신 분들 가운데 총 10분께 신통치킨 2만원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신 분들은 다음 대회 때 혹은 다른 경기 보시면서 하키 보시면서 치킨을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모쪼록 이렇게 후원해주신 신통치킨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겠고, 이번 후원이 성사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아이키즈 코리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지난주에 안내해드린 대로 같습니다. 뭐 유튜브 또 뭐 인스타그램 등 통해서 뭐 댓글, 뭐 링크 걸어서 남겨주시면 다 확인을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제 치킨 상품권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네. 뭐 계속해서 후원이 들어오면 더 많은 이벤트를 하고 더 다양한 선물들 여러분께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참여 기다리고 있겠고요. 저희 온더스포츠와 비하인더넷은 이렇게 보다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후원을 또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애청자분들께 보다 많은 상품이 나눠졌으면 좋겠네요. 주저하지 마시고 도와주실 분들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십시오. 신통치킨뿐만 아니라 항상 열려 있으니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모쪼록 이번 이벤트에도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을 드리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1회 한국 실업 아이스하키 연맹전이 끝나면 바로 이제 구정 연휴가 있는데 구정 연휴 지나고 또 하나의 국내 대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2020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경기 일정이 대한아이스하키 협회를 통해서 발표되는데 이 대회는 대한아이스하키 협회 주최 주간 대회가 되겠고요. 2월 17일부터 2월 23일까지 역시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됩니다. 원래는 이제 대회명이 2020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니까 2020년 안에 치렀어야 할 대회인데 코로나19로 대회 일정이 좀 밀렸죠. 이번에 참가하는 팀은 총 4팀인데요. 안양한라, 하이원, 광운대학교, 대명킬러웰즈까지 실업팀 3팀에 광운대학교가 가세해서 총 4팀이 겨루게 되겠고요. 풀리그 방식으로 팀당 3경기씩 총 6경기가 치러지게 됩니다. 경기 일정 안내드리면 2월 17일 수요일에 광운대와 안양한라의 경기, 2월 18일에 목요일인데 하이원대 대명킬러웰즈, 2월 19일 금요일에 하이원대 광운대, 2월 20일 일요일에 안양한라대 대명킬러웰즈, 2월 20일 월요일에 안양한라대 하이원, 2월 23일 화요일에 대명킬러웰즈 대 광운대, 이렇게 총 6경기입니다. 경기 페이스오프 출발 시각은 모두 다 오후 2시 경기입니다. 서울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2월 17일부터 23일까지 오후 2시 경기로 치러지게 되겠고, 이 경기는 봐야겠습니다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바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무관중 경기로 치러질지 뭐 일부 관중을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역시나 6경기 전 경기 온도스포츠에서 유튜브 채널에서 스트리밍 중계를 합니다. 이번에는 또 박힘찬 PD 혼자서 다 하는 원맨쇼 1인 스트리밍 중계가 예정돼 있고요. 2020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도 많은 시청과 관심을 또 부탁드려야 될 것 같군요. 아마 후원 상품이 계속해서 들어온다면, 박힘찬 PD가 사비를 계속 턴다면 온도스포츠 경기 시청 동료 이벤트는 2020 코리아 아이스하키 리그 때도 계속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이 대회에 대한 이벤트 관련 사항은 저희가 다음 회 이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대회가 그래도 2월에 계속 열린다는 소식이 들어와서 무엇보다 반가웠고요. 2월에 국내에서도 하키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3월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좋은 소식도 기다려 볼게요. 비하인드넷 258회, 오늘 박힘찬 PD 없이 저와 이현석 기자 둘이서 열심히 달려봤는데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259회는 저희가 제1회 한국 실업 아이스하키 연맹전 종료 후에 이제 박힘찬 PD와 다시 셋이서 함께하는 회차로 돌아올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팟빵과 아이튠스,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 비하인드 더 넷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온더스포츠 채널, 네이버 TV에도 온더스포츠 채널이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도 온더스포츠 치시고 들어오시면 보다 다양한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직접 참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항상 문을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질문, 댓글, 후원 많이 참여해 주실수록 저희 비하인드넷과 온더스포츠가 보다 좋은 컨텐츠를 전달해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드리겠습니다. 258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기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259회 때 뵙죠.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